오늘 그 발제를 제가 이렇게 보고 발제 자료집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정리가 필요한 개념들이 있죠. 기초생활 인프라는 뭐고 생활 SOC는 뭐냐. 뭐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일치가 안 되는 용어들이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왜 같은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쓰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아마 발제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정부에서 최근에 생활 SOC라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SOC 확충 정책을 이 기준을 만들고 공급 방안을 고민하는 이 연구 내지는 고민은 도시재생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가 돼 있는 국가 기준을 근거로 작업을 하던 거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기초생활 인프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근데 정부는 또 생활 SOC라는 새로운 용어로 또 접근하고 있고,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같은 개념 같기도 하고 다른 개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포함하는 개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지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 방안을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내용도 보면 도시재생에 의한 방안으로만 국한해서 발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SOC나 생활 SOC 정책이 다 도시재생으로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닌데 이건 뭐냐? 또 뭐 이런 또 의문도 들고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 SOC 확충 정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그 도시재생 사업 계획단이 주관하고 있는 지금 토론자 분들의 포진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상당한 그 생활 SOC 관련된 공급 정책과 사업들이 있고 또 농림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부라고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또 그런 그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시고 각 부처별로 그 외에도 복지부도 하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부처별로 다 생활 SOC라고 하고 저 공급 사업 정책과 사업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별 사업들이 다들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나름대로의 공급 체계도 갖고 있단 말이죠. 지방 정부에 대한. 그래서 이 오늘의 발제 두 꼭지가 하나는 기준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공급 방안에 관한 얘기인데 둘 다 사실은 각 부처별로 기준도 갖고 있고 공급 체계도 갖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이거를 생활 SOC라고 이제 국가가 다시 캡을 씌워서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셈인데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부처별 기준은 하고 매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로 만드는 기준이 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 하나가 될 것이고 또 기존의 각 부처별로 지방 지자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체계가 있을 텐데 그리고 지방 지자체들은 그 각 부처에서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체계가 있을 텐데 그 체계를 생활 SOC라는 최적 국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각 지방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받아서 이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 잘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토론에서 논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맨 처음에 계획은 마침 지금 여기 계신 김희탁 단장님 외에 새로 결성된 그 조직이 된 생활 SOC 추진단 부단장님이 나오시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토론자의 포진이다. 저는 저렇게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향한 공청회 같은 청문회 같은 토론회가 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책 실무에 거의 책임자급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지금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총알을 김탁 단장님한테 다 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는 주제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발제 내용대로 기준이 이게 합리적인지 다른 고려할 점이 지금 있는데 고려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혹은 각 부처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의 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이게 좀 어렵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방식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정부별로 현실적인 기준을 책정해야 된다고 아까 발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방안에서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제는 도시재생 사업에 의한 공급 방안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구역이 아닌 데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우선 1부는 이거 하고 2부는 공급 방안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토론자분들이 한숨벨 돌면서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두 갈래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슈를 하나는 이게 기준에 관한 쟁점이다. 이거는 공급 방안에 관한 쟁점이다를 나눠서 그걸 따로 추가 논의를 부탁드리든가 뭐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는데 김윤탁 단장님은 일단 첫 순배에선 빼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하고는 정책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뭐 토론자들하고 같은 스탠스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게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질문을 받으시거나 이러는 게 그것을 답변을 하시면서 발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김미옥 박사님부터. 예, 저는 박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두 가지 논점을 주셨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이거 적정한가 합리적인가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시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지금 이제 두 개의 위계로 나눠서 지역 거점하고 마을 단위로 나누고 각각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뭐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문체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저희도 이 핵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같이 있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1990년에서부터 저희가 지자체별로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해서 개소당 30억씩 지원을 해서 지금 거의 210개 정도가 만들어졌고 이제 후속 사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제 밀착형의 취지에 맞게끔 올해 저희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는 사업을 이제 새롭게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해서 향후 5년간 100개소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유사한 고민을 해서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향후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분석을 사실은 이제 동일한 그 고민을 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대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자체의 실질적인 공급 기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정책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동일한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 거점에서는 이제 핵심 시설로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30분 차량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그 최저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과공급으로 돼서 향후에는 시설을 추가로 더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제시한 거는 생활체육관하고 수영장이 가장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각각 2km
2km, 3km.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3.4분 정도 시설 접근성이 있는데 이거를 10분 정도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에 의해서 그 제시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그 문체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이 지금 최저 기준하고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국가 최저 기준이라고 제시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공급 기준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는 어느 정도는 그 방향성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 뭐 용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기준, 방향성은 최저 기준에서 조금 상이하게 조사가 된 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그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하고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뭐 경기장 이런 용어는 이제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육상 경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유형 시설의 유형 구분이 다 다르고 체육관도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의 문제가 저희도 항상 공모 사업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하향식으로 가는 게 사업의 뭐 예산 확보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아무리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생활 SOC 인프라의 공급 주체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과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향후에 공급이 어려울 거고 또 하나는 이 기준이 사실은 이제 최저 기준이 2013년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거의 지자체에서 이걸 알고 있는 지자체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이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택조법이나 아니면 공원녹지법이나 필요한 개별법에 의해서 확보되도록 한 의무 면적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할 때 체육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법적 의무 조항이 없으니까 이후에 조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지자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중앙에서 돈을 내려줘도 실제로 보조법에 의해서 30% 많으면 50% 정도 조성비만 주고 부지비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 운영비는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실제로 부지가 없는데 아무리 사업을 많이 중앙부처에서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놔도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지 확보에 대한 여건을 조금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가용지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큰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생활권 내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니까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자체가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줘야 되는데 특히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40%의 뭐 조경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여가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 외국에서도 파크 앤 레크레이션이라 그래서 실제로 같은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공원녹지 따로 있고 뭐 체육진흥과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 협의가 현장에서도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개별 협의도 들어갔었는데요. 부처 협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것까지 이제 같이 부처 협의가 들어가야지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고 지향하는 바가 현장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도시재생법의 최저 기준만으로는 아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체육시설법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의무 확보 기준까지 개정이 같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잡고 뭐 공급 계획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시설이 공급될 수 있는 탄력성을 조금 더 주는 거,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재생 얘기가 나와서 뉴딜이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선제적으로 그 시설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대상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할 때는 공모 사업에서 평가 기준에 도시재생 뉴딜,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 안에 포함될 경우에, 사업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가산점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부처 협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생활 SOC가 조금 더 들어가기 용이한 구조를 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단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주무부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무부처들이 각각 개별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뭐 저희처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을 뉴딜 지역에 좀 이렇게 그런 우선 조건이나 옵션을 좀 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개별 사업이 뉴딜 사업과 연결되는데 조금 더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생활 SOC 추진단에서 여러 부처의 내용들을 함께 아우르신다고 하니까 지자체한테 그런 조건이나 그 이제 사업의 환경들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해서 매뉴얼로 제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실제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무부처하고 각각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부처 형태의 사업 연계, 사실은 여기에는 어느 부서가 하는지까지도, 사실 어떤 부서하고 어떤 부서가 연결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정보를 주셔야만 현장에서 활용성이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미옥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모든 문제가 다 거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계신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기존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기준과 이 국가 기준이 당연히 똑같아질 리가 없겠죠. 뭔가 이제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을 문체부뿐만이 아닌데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국가 기준하고 같이 매치시킬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큰 과제라는 게 이제 분명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당장 아주 구체적인 한두 개 항목을 그냥 말씀하셨을 뿐인데, 모든 항목에서 약간이든 크고 작게 미스매치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것이 뭐 이유는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저 기준 설정의 근거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달라서 생기는 뭐 차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고 이걸 정합성을 확보해야 되는 큰 과제가 지금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놔둔 채 일을 할 수는 없다. 지금 그게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급에서 이제 지자체 여건과 중앙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의 미스매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비단 생활 SOC, 이 새로 시작하는 생활 SOC의 문제뿐만 아니고 문체부도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처별로도 그 문제를 여전히 지금 각 부처가 다 겪고 있을 문제인데, 국가 기준에 의한 생활 SOC 역시 그 문제가 없을 리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거나 해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그 장치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일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소요와 실제 소요와 능력과 그리고 중앙의 공급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라는 거죠. 그거를 어떤 장치를 가지고 매치시켜야 되느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거는 뭐 도시 재생에서도 굉장히 숙제였고 모든 사업에서 다 숙제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 재생으로 예를 든 거는 그냥 그건 부처별 협력 사업에 이제 그 어려움을 예로 드신 거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마이너한 문제 같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비슷한 얘기를 또 정도채 박사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농림부 쪽하고 관계된 일을 그 전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김효석 사장님. 예, 저는 이제 LH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공급자 생활 SOC 공급자 공기업의
역할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토론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지만 이제 우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 중에 오늘 이제 우리 차장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이제 사전 미팅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이 생활 SOC 공급을 도시재생으로만 하는 것이냐,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차피 생활 SOC 공급이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도시 개발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밀고 새로운 나대지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계획을 할 때 도서관이든 뭐 문화시설이든 커뮤니티 주민센터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차피 재생을 통해서 이 생활 SOC 공급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기초 인프라나 생활 SOC들 오늘 성은영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복합화해서 이렇게 다기능적인 것들을 복합화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어차피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도시재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들이 되게 부처 연계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부처 연계 사업이나 지하철 사업들, 마중물 사업들, 그다음에 공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중복 투자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재생을 통한 이 생활인프라 공급은 선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요. 이제 LH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 LH는 신도시를 백지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해서 하는 공급을 해왔는데 도시재생은 정말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뭐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국경유지를 활용하거나 뭐 빈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유지를 확보하거나 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 LH도 이 기존의 공급자 유지의 정책에서 지역이나 주민들의 맞춤형으로 이제 전환하는 상황에서 재생을 통한 이 생활 인프라 공급은 오늘 토론에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제 사실은 저희 공사법이 개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공지원 시설 건축물을 LH 과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도 할 수 없었고 매입도 할 수 없었고 뭐 개량 임대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사법이 개정이 돼서 업무 범위에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오늘 주제 토론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공급자인 저희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한 되게 의미가 있는 법 개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혹시 저희 LH 사업을 제가 이제 뒤에 제안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7곳을 뉴딜을 작년 올해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가 오늘 생활인프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복합건축, 어울리 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들을 하고 있는 곳이 49곳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설로 보면은 약 한 230여 개 정도 개별 생활 인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적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기초 생활 인프라의 어떤 플랫폼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모델로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공기업의 역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유관한 뭐 고레일이라든가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한전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연계사업, 협업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기업의 공급자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몇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지하철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선정된 창원의 뉴딜 선정지역으로 갔었습니다. 현장을 좀 파악하러 갔는데요.
불과 8월 달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획한 것들을 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벌써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 거기에 있는 복합 건축, 동사무소를 이제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앉혀져 있고, 그 다음에 좀 거의 유휴해서 사실은 이제 문 닫아야 될 목욕탕을 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요, 벌써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자체도 벌써 이거를 굉장히 난감해하고 거의 이 추진 의지가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자체가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얼마만큼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나중에 선정됐을 때 실행 가능한 사업을 수립을 하고 선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여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표자분께서도 지역 맞춤형,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SOC를 앉혀서 그걸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 정말 지자체가 사전에 얼마만큼 주민들과 소통해서 나중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 중에 뉴딜 선정할 때 그런 거점을 좀 생활 SOC가 앉혀져 있는 사업들을 이제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빈집이라든가 뭐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그것들을 대부분 도심진에 공급을 해서 복합화해서 생활에서 공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정부 역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의회 역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좀 백업이 돼서 부지 확보가 빨라져야 이런 공급들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역할과 지자체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결국에는 이 생활의 SOC로 들어선 것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수익성이 문제가 되겠죠. 지속 가능하려면.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2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을 때, 개발할 때 수익성 확보가 되는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규제 완화,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 완화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교차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미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진주혁신도시의 균형 개발을 진주혁신도시의 그 나대지 혁신도시에 공급되지 않은 시 유지를 활용해서 도서관과 복합 문화공간을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협약 체결에 진행을 하는데, 이건 어떤 구조냐면 진주시가 소유한 땅을 내놓고요, 교육청, 진주시 교육청에서 또 100억을 지원을 합니다. LH는 건축비를 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운영인데요. 운영 부분은 이제 복합문화공간은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진주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들에 대한 수익성 확보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운영 계획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저도 강조해서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발표에서 있지만 사회적 기업 역할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주 옥봉 샛들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지난번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운영을 하려면 뭐 지자체 예산도 필요하고 국비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생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기업, 마을 사회적 그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거기서 마을 카페라든가 식당을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확보해가는 방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이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이나 인가해주는 정부 부처에서 이 도시생 뉴딜이나 이런 데서 그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주고 연계해서 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끝으로 아까 그 우리 성은영 박사님 내용 중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이라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급 방안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거기 구도에 있으면 정부와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그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근데 거기에 공기업이 같이 들어가면 또 굉장한 좀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지속 가능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주시의 사례 복합문화와 도서관을 복합한 공간들을 사실 거기 공기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타의 공기업들도 이런 구도로 지자체와 정부와 공기업이 같이 협약해서 이 생활 SOC를 공급하는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면 정부의 이제 예산 지원이나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주시에서 도서관,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치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장해서 거기에 이제 공기업 직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늘리려면 그거는 저희 그 정부의 그 교육평가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약 정부의 그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생활예술시 공급과 관련해서도 공기업이 하는 부분들에 같이 지역과 연계해서 지으면 이런 예산 규제, 예산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주면 공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 생활예술시나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보육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면 이것도 괜찮은 제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LH에 계시니까 또 공기업 그 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공기업의 그 시각에서 여러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 지금 김효섭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그 논의됐던 그 화두들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정작 말씀은 이제 시설 복합화를 했다거나 부처 연계 내지는 협력 사업을 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생활 SOC를 공급하는 그 효과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활성화 계획이란 이름으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충실하든 엉성하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방 정부별로도 차이가 있고 근데 어쨌든 스스로 그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생활 기초 인프라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럼 생활 SOC도 그 비슷한 절차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 아까 그 중앙의 공급과 지방 정부에서의 이 소요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처럼 아마 다른 각 부처에서 문체부에서도 그런 걸 각 지방 정부에게 수립하도록 한 다음에 뭐 체육시설이나 뭘 이렇게 주는지 뭔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활성화 계획처럼 법정 계획을 통해서 그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 구역뿐만 아니라 가칭 생활 SOC 뭐라 그럴까요? 전략 계획이라 그럴까요? 공급 계획이라 그럴까요? 배치 계획이라 그럴까요? 이런 차원으로 지방 정부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자체적인 지역 기준과 함께 어떤 계획이 마치 일본에서 아까 제가 저 발표 자료도 잠깐 비슷한 게 나오던데 지방 정부별로 공공시설 그 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듯이 그 법정 계획으로서
그런 효과가 아마 이 도시재생에서 활성화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기 때문에 나오는 효과일 수 있다. 태세가 돼 있다는 거죠. 지원을 받을 태세가. 그런 중요한 힌트를 좀 받은 것 같고요. 지금 김효소 처장님 말씀하신 데서 농림부에서는 그런 비슷한 계획이 있는 사업들도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도채 박사님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은영 박사님께서 그 시설을 이제 그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마을 단위 시설과 지역 거점 시설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농촌 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이 아닌 중심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마을 단위 시설에서 제시해 주신 시설도 엄밀히 따지면 다 거점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농촌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하나 마을마다 이런 것들을 끼고 있을 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최소한 면 지역까지 거점 지역까지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서 이용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런 다른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농어촌 마을의 현실과는 좀 약간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 목표 지향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의 어떤 과소화 마을이나 지역의 배후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르면 도저히 추구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과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배후 마을 지역에 적합한 기준들을 좀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별로 접근성을 계산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다 차량 기준으로 최소한 10분이 넘어갑니다.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도보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고 이런 것들 좀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별도의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 내용 이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농어촌 지역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70%밖에 안 되고요. 하수도 보급률도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여전히 지역 차원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서는 이미 도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을 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련된 인프라가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 출동 비율 5분 이내 골든 타임 이내에 그 소방차가 출동하는 케이스가 전체 케이스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안전 인프라 그리고 CCTV 같은 것들도 상당히 열악하고 순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이 인프라에 좀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 맞는 인프라 공급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나 문화관이나 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소재지, 약간 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군청 소재지 같은 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인프라들이 모든 지역들에 다 뿌려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좀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목욕탕 정말 목욕탕 같은 것들은 정말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인데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관점에서 생각하면 왜 목욕탕이 생활 인프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역의 면 지역만 해도 목욕탕이 있는 지역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여기 좀 포함시키거나 물론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사업 단위라든지 도시재생 유지 사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농어촌 주민들한테는 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나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서비스 기준이 범부처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17개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담당 부처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정책 수단이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 고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범부처 계획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농촌 지역의 특수성, 지금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좀 특수성들을 좀 헤아려 주셔서 이런 인프라 계획이나 내용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별도의 좀 고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더 심각하게 이 기준의 그 상위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고 아까 발제에도 그 뭐 나왔던 예상치인데 이 점일 거주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농어촌 지역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지금 제시된 기준으로 해서는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준뿐만 아니라 시설 항목도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요. 농어촌 지역이 기준 수치만 뭐 달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뭐 필요로 한 시설조차가 범주가 좀 달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지방 정부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절차를 갖고 있긴 있다. 실행이 어떤 수준에서 되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방 정부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게 재생에서의 활성화 계획처럼 어떤 법정 계획으로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노공농촌 발전 계획에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는 하게 돼 있고요. 그 삶의 질 기본 계획이 이제 시도별로 시군별로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원칙만 포함이 되어 있고 한 가지가 빠뜨렸는데 서비스 기준이 시도별로도 저희가 별도의 서비스 기준들이 제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합의를 해서 자기 시도에 특별히 더 그 고려해야 될 서비스 기준이 네네 9개 도 농어촌 지역에 있는 9개 도에서 각 서비스 기준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정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물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정책적인 추동력을 가지기는 좀 지금 어려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법 규정이나 계획 수립의 그 절차는 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처럼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무슨 지원이 끊기고 뭐 이런 정도의 강제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획대로라면 6시까지인데 벌써 반이 넘게 지나고 있어서 저는 원래 토론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통 토론이 이렇게 한숨배 얘기하고 나면 시간 다 돼서 플로어에 질문 없으니까 없으시죠?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는 게 대부분의 토론회인데 저는 몇 차례 이렇게 주고 받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는 있어야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일단 한숨배는 돌아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또 시간이 좀 오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만 유재현 교수님 부탁드려요. 도시재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차장님의 고충을 생각을 해서 저는 7분으로 일단 타이머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덕담을 좀 하면 먼저 저는 하여간 이 기초 인프라라는 그 컨텐츠가 들어감으로써 도시재생이 비로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돼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발표 내용을 딱 들어보면 우리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특히 뭐 민간 시설, 병원이라든가 편의 시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또 거점 시설, 마을 뭐 단위 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의 특성들도 고려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기준 또 이용 현황 국민의 뭐 또 희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주 로지컬한 프로세스에서 잘 아웃풋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결과가 이제 연구 나온 대로 연구였긴 하지만 나온 대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도서관은 왜 25분이고 전시시설은 10분이고 체육관은 15분이고 한 5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연구 결과가 뭐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뜻 이렇게 감으로 그 차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농촌연구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이 작업의 요체는 결국은 도시, 농촌, 지역 이런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그 어떤 그 시설을 향유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다. 그것만은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자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말 이거를 이 도시에서 이렇게 했던 적용을 농촌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오는 그런 좀 불합리성 같은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시에 태생적으로 하여간 그럼과 동시에 어떤 그런 불합리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에 이제 우리 정도채 박사님께서 지적을 제가 타이머를 해놓고 시작을 안 눌렀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7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서 예를 들면은 그 농촌 같은 경우에 뭐 근린공원, 광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그 절박한 어떤 그런 그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그런 도심에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밀집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과연 같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것도 좋은데 그런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안 하고서 그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급 여건도 또 틀리죠. 농촌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공급하기 좋은 여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도시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쇠퇴한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은 빈집, 빈 공간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런 빈집과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복합문화센터 뭐 무슨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뭐 근린공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가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국가적 최저 기준으로 몇 개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딱 고르는 과정에서 진짜 그 주민들이 맞아 그게 진짜 필요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또 도시재생 입장에서 좀 많이 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또 뉴질 사업에서도 또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뭐 예전에 한 뭐 2012년도 이쯤에 이제 막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할 때쯤에는 어떤 논리가 많이 나왔냐면 역차별이 많이 있다. 과거에 그래도 그 동안에 농촌이라든가 낙후 지역에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도시의 그런 사각지대에는 이런 지원들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도시생이고 그런데 아까 연구 결과에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면은 도시 내에선 서울시의 어떤 지역들은 막 뭐 도서관도 접근성이 좋고 그러니까 접근성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건 이제는 다시 또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또 균형 발전의 효과가 있고 균형 발전이 이제는 아주 뭐 매크로하게 뭐 어느 지역에다가 뭐 놓고 이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도 진짜 아주 과소한 지역들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들은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접근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다 보면 또다시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런저런 지원 못 받고 진짜 어떤 경우는 아주 답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진짜 뭐 그래서 소방도로도 놓을 수가 없고 뭐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은 계속 이런 지원에서 이제 빠지고 그냥 답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혹시 우려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선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그런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수도라든가 또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은 애초에 이제 여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활도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뭐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도시와 농촌의 그 수요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틀리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보다 더 이제 강조가 될 테니까 결국은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다 틀리고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가장 이제 그거는 결국 주민들이 위해서 나오는 거고 사정을 또 잘 아는 거는 아무래도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 목욕탕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그렇지만은 저는 적어도 국가적 최저 기준에서는 정말 이거는 뭐 모든 뭐 농촌이고 뭐고 뭐 상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이고 누려야 되는 시설 그거에 한정을 해서 뭐 접근성 위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룸을 지방에 맡겨둬 가지고 거기서 또 지역들 뭐 사정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사항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안 하고서 한 게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 기준으로서의 보편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에 대한 필요성과 어떤 우려 같은 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쟁점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데 아까 그 성은영 박사 발제 내용에서도 지역별로 이 기준을 말씀하시면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적절한 기준을 국가 기준을 찾는 아주 최저 기준이고 적절한 기준을 따로 만드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제 내용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도대체 어떠한 절차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게 해서 아까 그 정도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작동 가능한 어떤 기준이나 계획으로 그걸 만드는 절차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또 농촌의 상하 수도도 부족하다, 이 시설 종류도 부족하다는 것도 그런 지역별로 고려할 범주에다 넣을 건지 국가 기준에다 넣을 건지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또 한 번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의 상징이신 조경민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서울산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경민입니다. 저를 여기 왜 불렀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표를 쭉 듣고 우리 토론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에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는 열심히 하고 교통부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0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서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의 개념이 인프라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시설 중에 5년 안에 문을 닫는 그런 곳이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러저런 기준으로 설치를 하지만 그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2억, 3억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한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인프라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좀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하면 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대중교통, 그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조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최저 기준 인프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주체에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하고 도로는 국가가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자도로라는 개념으로 BTL, BTO 방식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뭐 일부 뭐 특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업이 국가급의 그 사회간접 자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활 SOC다, 기초생활 인프라다라고 하는 것에도 이제 국가와 기업,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지역 재단이라든지 지역 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런 데들도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된다. 이걸 계속 국가의 예산으로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그리니치 라즈 같은 경우에는 민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런 그 특화된 SPC 같은 경우를 민하고 관이 같이 만들어서 점점 더 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원래는 5대5였다가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년에도 10년에 걸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마중물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정부는 공급하고 민간은 수요자의 위치에서 직접 이 공급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으로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이제 국가 최저가 인프라 같은 거를 이렇게 공급자나 전문가 중심의 토론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내셔널 트러스트가 12살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대국민 캠페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등이 나무 위에 오르기였어요. 2등이 언덕에서 구르기였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했냐면 실제로 영국의 공원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든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원에 가면 나무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관리자 중심의 공원 정책이지만 영국이 수요자 중심의 공원 정책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런 소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 인프라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자기 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소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것을 공급하는 지자체와 그러니까 광역이 같이 참여하는 TF팀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서 이게 뭐 올해 내년 초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국가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국민들의 참여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기획을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홍보가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더 내용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미래 사회 예측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주유소가 1년에 100개 넘게 문 닫고 있습니다. 전국의 예식장 같은 대형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대형 쇼핑몰들이 수천 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20, 30년 동안 예측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공간적 문제, 도시적 문제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런 망해가는 예식장이나 이런 대형 식당들, 주유소들은 어떻게 이 생활 SOC나 기초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선도적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30년 전, 40년 전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도시에 녹지가 많아야 된다는 정도에도 출발하는 것이 만약에 공원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공원을 아까 말했던 팍스 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장기 미집행 공원들도 또한 굉장히 여러 사회 인프라적 요소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그 기초생활 인프라 또는 생활 SOC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중요한 그 다른 범죄 말씀을 좀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대중교통 없이 무슨 접근성이냐? 뭐 그냥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지금 엉망인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가 별로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그거 없이 무슨 접근성을 운운하느냐 뭐 이거는 아마 근데 생활 SOC에 포함해서 하려면은 아마 생활 SOC 정책 자체가 넘어질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중요한 테마로서 연계해서 별개의 어떤 트랙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대중교통 체계 개선하는 건 딱히 생활 SOC 정책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로서 정책 기조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운영 관리 짓기만 하면 뭐냐 운영 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문제인데요. 계속 제기되는 문제죠. 이게 재생에서도 제기되는 문제고 그거에 이제 연계된 것으로서 짓는 거조차도 조성하는 거조차도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기업이나 지역 재단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참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묘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더 이상 이걸 언제까지 공공에서만 맨날 맡아서 할 거냐. 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이 확대해 나가야 될 이 부문을 계속 확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제 국민 캠페인 모여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사전 미팅에서도 올해 말에 이 최저 기준 국가 기준 발표한다니까 이제 펄쩍 뛰셨는데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될 일이냐 뭐 이렇게 근데 아마도 서두를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또 정책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에 대한 어떠한 국민의 진짜 필요와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어떠한 캠페인이나 이 의견 수렴의 트랙이 딴 쪽에서 가동돼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정책을 서두르더라도 한쪽에서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일들을 병행하는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대형 시설 폐쇄 이거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이걸 또 국가에서 나서서 대형 유휴 시설을 어떻게 하라라고 기준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지자체별 계획에서 이 생활 SOC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확충할 것이냐의 전략의 하나로서 고려하도록 지역 여건에 맞춰서 다뤄야 될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이슈가 한 서너 개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의 아까 말씀드린 차이들, 각 부처별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혹은 새로 개발한 기준들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가 기준의 괴리나 차이를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농어촌 지역에 특별해야 되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 그럴 것인가. 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각 지방 정부에서 240개나 되는 기초 지자체에서 이 각각의 사업들을 각 부처별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담아서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이것을 수요하고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까 정도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선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 100%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수준으로라도 구속력 있고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이걸 그런 절차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숙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그다음에 이제 조경민 대표님께서 주신 몇 가지 또 주요한 사안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김희탁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생활 SOC 추진단 부단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를 도시재생기획단 단장님이 대답해야 될 문제인가? 라고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달리
달리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는 생활레소시에 관련된 일을 대행 비슷하게 책임져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김탕 따장님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도시생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단에서 도시생 사업 추진단에서 도시생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다.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 재생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 재생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쪽에서의 재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건축 쪽에서의 재생도 되게 중요하고 지역 차원에서 재생도 중요하고 문화 재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매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기 역할을 해야지 다른 부서의 다른 분야의 재생 사업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생활 SOC를 얘기를 하지만 생활 SOC를 구축하는데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이 이제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농촌 지역도 또 이 농촌 지역에 맞는 또 최저 기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제 이제 이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생활 SOC 공급 방식은 한마디로 하면 따로 국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로 따로따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입니다.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가 공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역 중심의 생활 SOC에 대한 어떤 차원, 지역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생활 SOC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어떻게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것인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칭찬은 그러면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활 SOC가 공급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0x200 격자 단위로 해서 생활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지역별로 어떤 실태인지 그런 실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생활 SOC가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공급할까요? 그거를 이제 기초지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지자체 정말 지역주도 중심으로 그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급도 가능할 거다.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탑다운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하지 않고 세우다 보니까 유효화되는 겁니다.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이 기초적인 이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교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죠. 농촌 재생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농촌 도시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계를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조 대표님 얘기했던 대로 교통이 필요합니다. 교통이 없는 농촌 재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같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같이 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활SOC에 대한 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목욕탕 얘기 나왔는데 섬에 가니까 목욕탕이 어디 있냐면 복지회관, 마을 회관에 있습니다. 마을 회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또 커뮤니티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기준에 담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를 얘기하면서 주택에 대한 최저 기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최저 기준.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저게 있어야 돼요.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최저 기준은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동네에는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제 그 의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 대표님이나 딴 분들이 얘기했지만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 국가 최저 기준에 대한 이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직원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 좀 초대를 많이 해라. 근데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중요성을 지금 이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기초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에 대해서 이 국가 최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또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주택에 대한 최저 기준과 주거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있고 그건 정량적인 최저 기준이 있고 또 정성적인 또 유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주거 수준의 유도 기준.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인 최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유도 기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이 발표했지만은 100만 이상의 도시, 50만 이상의 도시, 50만과 10만 그리고 10만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SOC 기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데이터가 지금 행안부에서의 통계를 보면 이제 도시 통계를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도시 기준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행정구역. 그래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운영 부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운영 부분.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주체는 또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델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커뮤니케어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어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케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이 건물 짓고 그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이 아까 했던 대로 그 의료사협이나 생협이거든요. 근데 의료사협의 생협분들이 이제 타운형 사업으로 그러니까 타운형 몇 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운영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협, 신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캐파에 맞는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그럼 이 아파트 여러 채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채를 딱 운영을 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 운영을 생각하고 생활SOC를 집어넣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아까 문화부의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시설도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이거 누가 운영하지? 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정말 운영할 수 있어야지 저는 생활SOC가 정말 효율적으로 공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있지만 이 공공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저희 오늘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건물에 이제 복합해가지고 생활 SOC가 들어가는 것처럼 서비스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 중심으로 될 수도 있고 건물로 될 수도 있고 거리 중심으로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태백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생활 SOC 공급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공공 건축의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그 설계 회사에 그냥 맡겨놓으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나눠 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SOC 인프라 공급할 때 지역에서는 반드시 공공 건축과를 활용해 가지고 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김인탁 단장님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김인탁 단장님은 그냥 전문가나 뭐 연구자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책 기반자자 실행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다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리라고 기대하고 믿음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논의가 됐던 지방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공급 계획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절차를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여전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계속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죠. 농촌 재생이 도시 재생하고 따로 갈 수 없다. 여태까지 따로 왔죠. 따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은 도시하고 별개인 것처럼 항상 국토부는 뭐 행안부는 뭐 농림부는 뭐 따로 이렇게 막 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뭐고 뭐 무슨 도시는 뭐 누구 담당이고 뭐 이렇게 막 뭐 따로 나눠서 이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맨날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정말 좀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운영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덧붙이려고 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첫 번째가 우리가 기준의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의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 방안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이 두 개가 큰 주제인데 거기에 이제 운영 문제가 또 다른 큰 주제로 있고 하죠. 근데 그거 못지않은 큰 주제가 이 단위 시설물들, 단위 SOC, 생활 SOC들의 품질 관리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막 그 가격 입찰로 설계되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도급으로 설계되고 해갖고 실제로 열심히 공급계획과 지원은 다 됐는데 정작 조성된 걸 보면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온 국토를 온 마을을 덮고 있는 이제 형국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생활 SOC가 더 강화된 모습으로 이게 이제 그 조성될 때 전국에 이것이 또 그런 상황으로 요새 동네 공공건축들이 막 그렇게 지어지는 식으로 또 그렇게 전국에 지어지면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의 문제가 지금 쏙 빠져 있습니다. 개별 시설물들의 품질 관리를 각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김 대표님이 지금 공공건축의 기획 절차나 뭐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 절차가 꼭 필요하다. 기획이라는 거는 그 설계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용역 발주를 할 건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보석 같은 게 나와서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생활 SOC들이 지어지도록 해야 이제 또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게 해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생활 SOC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테마를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김 대표님이 딱 말씀해 주셔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 정도의 그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다 썼습니다만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제시가 있으시면 이걸 빼먹을 수 없잖아요. 대국민 토론인데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제자 두 분도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주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좀 해주실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 내지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굉장히 반갑죠. 이제 이럴 때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별 호응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의견 개진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플로어에 특별한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발제자 두 분께서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나 추가 설명이나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분부터 할까요? 김태형 교수님부터 할까요? 예. 네, 제가 뭐 특별히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의 개인적 바람을 담은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뭐 많은 이런 기준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지고 실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급 주체를 생각을 해본다면 좀 뭐 너무 협소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특히 원도심 내에는 국공유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개발형 공기업 일단은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공급을 시작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보석 같은 시설을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보석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요 편대가 완성만 된다면 지역에서 완성만 된다면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일본에 가면 이거는 뭐 주택입니다만 일본에 가면 뭐 협소주택이라는 뭐 이런 것들 잔잔한 것들이지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만 뭐 가야만 볼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뭐 협소주택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보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형태의 생활레소시의 시설의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 자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뭐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뭐 추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은영 박사님. 네. 오늘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 다 그 맞는 말씀이시고 그 일견 그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하고 더 보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약간의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계속 그 노후 주거지에 대한 기초생활 인프라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 중소도시의 어떤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오는 가운데 그 항상 걸렸던 부분이 이제 지역 단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 단위로 넘어가면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 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내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중앙에서 무엇을 해줄 것이고 어떤 절차를 갈 것이고 이런 논의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사실 이 기준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중점을 줬던 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이 국가적으로는 최저 기준이어야 되고 어떤 정책적 목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체계화되고 이제 논리적으로 더 탄탄해지는 게 이 기준이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최저 기준, 그러니까 국가적 최저 기준이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법적 틀이랑 사업적 뭐 정책 수단 이런 틀을 생각했을 때 의미 말고 이 최저 기준 자체의 어떤 그 말씀드린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뭐 국민 1인당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은 이 기준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격차나 누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주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현황치, 어떤 참조치, 기준치, 시작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숙제가 있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내야 되는 큰 덩어리가 있지만 이걸 시작으로 전국에서 다 같이 우리 국민이 뭐 내지는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정도는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적 최저 기준은 이 정도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논의와 고민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원래 좀 한숨 배 더 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불가피하게 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죠.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짧은 시간 속에서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서 더듬듯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뭐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생활 SOC 앞으로 추진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비교적 선명해진 것들이 몇 개 분명히 떠오른 것 같고요. 기준의 각 부처별 기준과 국가 기준의 정합성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풀릴 것 같습니다. 그걸 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정작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딴 과제들입니다. 안 하고 넘어갈까 봐 걱정되는 것은 지자체 주도의 이런 공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절차를 확보하고 정말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서 만들도록 할 것인가 각 지자체가 이거는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겠죠. 또 하나 각 시설별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막 그러고 있듯이 이건 또 그럼 이제 졸렬한 시설들이 막 쏟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준의 정합성 이거는 아마 안 하고는 못 베길 거고요. 일을 스타트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걱정 안 해도 하실 것 같고 다 어떻게든 정합성을 확보하실 것 같고 이러한 과제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 아까 조영민 대표님께 말씀해 주신 운영 주체들을 길러내는 일,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일, 이건 또 지속적으로 또 생활 SOC 체계와 정책과 병행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진지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할 것인가도 사실은 좀 걱정되죠.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그 과제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짚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생활 SOC 정부의 생활 SOC 정책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이번 토론회가 됐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다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